당신이 어머니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년 동안 자신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건망증 때문인 줄 알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당근마켓을 보다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판매 중인 판매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절도죄 고소와 이혼 소송으로 완전한 역전을 이뤄낸 한 전업주부의 역대급 사이다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2년 동안 몰래 팔아치운 물건의 총액이 무려 720만 원이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결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 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당근마켓 화면이었어요. 손가락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어요. 화면 속 사진이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틀림없이 제 가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을게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올해로 52살이 된 전업주부입니다. 이름은 최정원이에요. 남편 강민준 씨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는 결혼한 지 올해로 23해가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아들은 지방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인천 연수구에 혼자 사세요. 차로 20분 거리예요. 합가는 아닌데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저희 집에 오세요. 미리 연락하실 때도 있고 그냥 오실 때도 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들 집에 자주 오시는 시어머니 이상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남편과 교제한 지 6달이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인천 연수구 아파트 현관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좀 작네. 우리 민준이가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냥 참았어요. 처음 뵙는 어른이시고 원래 직설적이신 분이겠거니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효자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거의 투명인간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을 거신 건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정원 씨 결혼하면 전업주부 할 생각이에요? 저는 네, 아이들 생기면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업주부면 살림은 잘해야지. 우리 민준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기본으로 잘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우리 어머니 좋으시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 좋으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그 말이 이 집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처음부터 못 박는 말이었다는 걸.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불려왔던 거예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오셨어요. 처음엔 주말에 한 번씩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잦아졌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5해 만에 갑작스럽게 심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더 자주 오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니까요. 오실 때마다 반찬을 챙겨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해두고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전업주부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게 밥상이야? 나는 시어머니 모실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차렸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5가지 반찬을 만들고 국까지 끓인 밥상이었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저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불편함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음식에 뭐라 하셔도, 청소 방식에 뭐라 하셔도 저는 점점 그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이 크면서는 입시 준비다 취업이다 하면서 또 그냥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챙겼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혼자 청소기를 돌리고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남편 오기 전에 밥상을 차렸어요.
그게 제 하루였어요. 전업주부라고 하면 편하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 대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웃었어요. 편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게 더 피곤했거든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더 일찍 일어났어요. 오시기 전에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고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다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부엌에서 차 한 잔 내드리고 과일을 깎아드리고 밥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실 때는 반찬을 통에 담아드리고 봉투에 챙겨드렸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냥 했어요.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결혼 20년이 그렇게 갔어요. 딸아이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은 지방 대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살림도 안정이 되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었던 그 무렵이 21해 되던 봄이었어요. 그 봄에 제 물건이 처음으로 사라졌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실크 스카프였어요. 가을마다 꺼내서 두르던 색이 곱고 촉감이 좋던 스카프였어요. 옷장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어딘가에 뒀겠지 했어요. 내가 잘 못 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은 알아요. 그 다음 달에는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금 귀걸이였어요. 파우치에 넣어서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던 거였는데 어느 날 꺼내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없었어요. 파우치째로 없었어요. 저는 화장대 아래 서랍도 열어보고 침대 옆 서랍장도 열어보고 드레스룸 안쪽도 뒤졌어요. 없었어요. 남편한테도 물었어요. 어머, 친정엄마한테 받은 귀걸이가 없어졌어. 남편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했어요. 저도 그러겠거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화장대 위에 두었던 향수 한 병이 없어졌어요. 선물 받은 향수였는데 특별한 날에만 뿌리려고 아껴두던 거였어요. 없었어요. 찾았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건망증이 생겼나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갱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했으니까요. 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내가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린 거겠지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무렵에 오셨다가 제 화장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원아, 화장대가 좀 지저분하네. 물건들을 이렇게 두면 어떡해.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네, 정리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잠깐 서 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부엌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화장대 앞에 서 계셨던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차나 내드리자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두 개씩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어느 달엔 헤어 에센스 2병이 동시에 없어졌어요. 2병이 동시에요. 저는 그날 내가 버렸나 싶었어요. 내가 쓰다 버렸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직 반도 안 썼는데. 그런데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 이상하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원래 덜렁대잖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끄덕였어요. 내가 덜렁대나? 내가 그런가? 그게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저는 항상 바빴어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고 오시면 차 드리고 밥 차리고 가실 때 반찬 챙겨드리고 시어머니가 잠깐 방에 들어가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화장실을 쓰시거나 제 방에서 겉옷을 걸쳐 입으신다거나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른이 방에 잠깐 계신 거지 하고 넘겼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순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방에 계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게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한 지 6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 모르게 혼자 갔어요.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이었어요.
접수를 하면서 손이 좀 떨렸어요. 선생님께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하고 물건을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다고 했어요.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무섭다고도 했어요. 선생님이 간이 인지 기능 검사를 하셨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선생님이 인지 기능 자체는 정상이에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딱히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늘 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가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잠을 깊이 자는 편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한두 번씩 깼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일기를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따라서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가 나중에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한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혼자 이 불안함을 안고 있다는 느낌이 덜해졌어요. 남편도 그 무렵에 잠깐 저한테 부드럽게 대해줬어요. 회사에서 업무가 좀 가벼워졌는지 주말에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오랜만에 두 사람이 공원을 걷기도 했어요. 그때가 짧게나마 평온했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조용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평온함 아래에 이미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물건이 사라지는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하나씩이었던 게 시어머니가 오시면 거의 반드시 하나씩 없어지는 패턴이 됐어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제 건망증 탓으로만 돌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무렵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 사라졌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명품 핸드백이었어요. 작은 숄더백인데 로고가 눈에 띄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4년 동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고 평소엔 옷장 선반에 가방 보관 파우치에 넣어서 올려뒀어요. 어느 날 그 가방이 필요해서 옷장을 열었는데 파우치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다른 데 옮긴 줄 알았어요. 옷장 아래칸, 드레스룸 선반, 베란다 창고까지 다 뒤졌어요. 없었어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내 가방 못 봤어? 10주년 기념으로 당신이 사준 그 숄더백. 남편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어딘가에 뒀나? 분명히 파우치에 넣어서 선반에 뒀는데. 분명히. 근데 내 기억이 맞는 건가?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방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내 기억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정말로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 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불안을 혼자 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무렵에도 변함없이 오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 냉장고가 오래됐는데 새로 하나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남편이 얼마나요? 하고 물었고 시어머니가 한 50은 주면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잠깐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 치과 치료비가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달에는 친목 모임 경조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매번 남편이 알아서 드렸어요. 저한테는 항상 어머니한테 얼마 드렸어 하는 통보였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저희 살림이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남편 월급이 나쁜 건 아닌데 대출도 남아있고 생활비도 있고 시어머니 쪽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문제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꺼내면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것도 못 해드리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가계부에 조용히 쳤고 넘어갔어요. 아들이 방학에 집에 왔다가 거실에 두었던 소품을 찾았어요. 아들이 여행가서 사온 파란 조개 모양 소품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없어진 것조차 몰랐어요. 아들이 찾을 때 처음 알았어요. 창고도 뒤지고 방도 뒤졌어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어요. 내 물건만 아니라 아들이 사온 것까지. 눈물도 안 났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는 생각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눌러버렸어요. 설마, 설마가 되겠어. 그냥 참았어요. 무기력해진 건 그 즈음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점점 제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요. 그날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그것도 적었어요. 어느 날 잃어버렸고 어떤 물건이었는지. 그 당시엔 기억력을 점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내가 어떤 날에 더 잘 잊어버리는지 패턴을 찾아보려고요. 일기를 쓰는 것 말고는 딱히 변화가 없었어요. 물건은 계속 없어졌고 저는 계속 제 탓을 했어요. 몸도 좀 무거웠어요. 새벽에 자주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할 일은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그냥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반찬을 차렸어요. 그냥 했어요. 남편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어요. 그냥 했어요. 무감각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뭔가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쁜 것도 억울한 것도 다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요. 그냥 하루가 흘러가고 또 다음 날이 왔어요. 어느 날은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멍해진 적이 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정원 씨 왜 그래? 하고 불렀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무렵에 상담 선생님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냥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신체 반응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이 무렵이었어요. 피로감이 만성이 됐어요. 오전에도 졸렸고 저녁엔 기운이 없었어요. 밥맛도 좀 없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에서 제 숟가락은 덜 움직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건이 없어지는 게 쌓이면서 그리고 그 원인을 내 탓으로만 돌리면서 저는 아주 천천히 소진되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소진이 건망증 때문이 아니라 2년 동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들 때문이었다는 걸. 한계가 온 건 친정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들 방학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창원에 내려갔어요. 버스를 타고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잠들었다가 깨서 또 창밖을 봤어요. 친정집 현관에 들어서니까 친정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정원아, 나는 내 엄마야. 얼굴 보면 알아. 뭔가 힘들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 건망증이 생긴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있다는 것, 내 기억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것.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물건이 없어지는 게 진짜 너 때문인지 확인은 해봤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확인. 저는 한 번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을 의심하느라 다른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그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알아봐라. 그 말이 버스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알아봐라.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를 검색하려다가 문득 당근마켓 앱을 열었어요. 딱히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열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검색창에 손가락이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냥 손이 간 거예요. 저는 없어진 핸드백 브랜드 이름을 입력했어요. 인천 지역으로 필터를 걸었어요. 게시물들이 올라왔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어요. 사진이 보였어요. 작은 숄더백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가방이었어요. 제 가방이었어요. 안쪽 지퍼 부분 옆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제가 지퍼를 잘못 닫다가 생긴 스크래치였어요. 그 스크래치가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틀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판매자 프로필을 눌렀어요. 프로필 사진이 작게 나왔어요. 확대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봤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판매자 프로필 사진. 거기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20년 넘게 봐온 얼굴이었어요. 틀릴 리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출발하고 또 멈추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화면이 잠기면 또 눌러서 켜고, 잠기면 또 켜고, 시어머니 프로필 사진을 계속 확인했어요. 틀릴 리가 없었어요. 게시물 사진을 다시 봤어요. 가방 안쪽 사진도 있었어요. 스크래치 옆에 아주 작게 제가 예전에 핸드폰 번호 적어서 붙여뒀다가 뗐던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판매자 프로필도 캡처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캡처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래도 캡처했어요. 그 다음 판매자의 다른 게시물도 봤어요. 여성 스카프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늬를 봤어요. 손이 멈췄어요. 제 스카프였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실크 스카프. 맞았어요. 또 캡처했어요. 판매 내역 중에 거래 완료가 붙어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미 팔린 것들이요. 저는 그 게시물들을 전부 캡처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남편을 봤어요.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 지금 바로 말하면 안 돼. 제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저는 그냥 다녀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티 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천장이 보였어요.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제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2년 동안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제 기억을 의심했어요. 내가 덜렁댄다고. 내가 건망증이 있다고. 내가 이상한 거라고. 그런데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틀린 건 제가 아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요. 아무것도 티 내지 않으면서요. 제일 먼저 한 건 제가 쓰던 일기를 다시 펼친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그 일기요. 물건이 없어진 날을 기록한 게 있었어요. 날짜별로요. 저는 그 날짜들과 시어머니가 오신 날짜를 대조해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물건이 없어진 날이 시어머니가 오신 날이거나 오신 다음 날이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도. 모두 다. 저는 그 사실을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했어요. 날짜 없어진 물건, 그날 시어머니 방문 여부. 그렇게 정리하니까 16개의 물건이었어요. 실크 스카프 2장, 금 귀걸이 2쌍, 은반지 1개, 향수 2병, 헤어 에센스 2병, 립스틱, 보습 크림 목걸이 1줄, 아들이 사온 소품, 그리고 명품 핸드백. 이틀 동안 저는 혼자 그 자료를 정리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계속 머릿속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겠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모든 게 흐트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당근마켓 판매자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거래 완료 내역들의 가격을 하나씩 더했어요. 이미 팔린 것들만 계산했는데 47만 원이었어요. 아직 판매 중인 것도 있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꿈도 안 꿨어요. 제가 물건들을 보관하던 위치를 핸드폰으로 찍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건망증이 무서워서 시작한 그 습관이요. 어떤 물건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기록해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걸 당근마켓 캡처와 비교하니 동일 물건인 게 여러 개 확인됐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폴더에 모았어요. 사흘 뒤에 법률 상담센터에 예약했어요. 시청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닷새 뒤였어요. 그 닷새 동안 저는 아무것도 티 내지 않고 평소처럼 살았어요. 남편 아침밥을 챙겼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평소처럼 받았어요. 어머니, 네, 잘 지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법률 상담 날 저는 혼자 시청으로 갔어요. 캡처한 사진들, 일기 날짜 정리 메모를 다 가져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꼼꼼히 들으셨어요. 사진들을 보시더니 판매자가 본인 시어머니인 게 특정 가능하고 물건도 사진으로 식별이 된다면 증거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 금액도 계산되고요. 고소장을 작성하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고소 전에 남편분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요. 고소 접수하고 나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하면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이 갈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소리 없이 혼자 준비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날 아침에도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6시 반이었어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남편 아침밥을 했어요.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된장찌개.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러 방에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챙겼어요. 법률 상담센터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파일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한번 봤어요. 그냥 봤어요. 이 집에서 22회가 지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거실이었어요. 남편이랑 밥 먹던 식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앉아서 TV 보시던 소파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봄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햇빛이 밝았어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인연이었어요.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밥은? 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당근마켓 화면이었어요.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또 열었다 닫았어요. 한참 뒤에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 진짜야?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남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어머니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인연이었어요. 2년 동안 정신과까지 다니며 제 기억을 의심한 제가 조작이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나 오늘 고소장 접수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부인하셨어요. 내가 왜 며느리 물건을 가져가?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근마켓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입금 계좌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정리한 사진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일기에 기록된 날짜들도요. 시어머니가 결국 인정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돈이 좀 모자라서.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총 피해 금액이 나왔어요. 72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2년 동안 제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이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720만 원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 핸드폰 문자가 확인됐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정원이 물건 하나 가져왔는데 팔면 안 될까? 남편 답장은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였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였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 묵인했던 거였어요. 23해였어요. 23해를 같이 살았는데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72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6개월이 걸렸어요. 남편이 처음엔 이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과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인연을 생각했어요. 정신과 상담실에서 혼자 울었던 나를 생각했어요.
내 기억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새벽들을 생각했어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어요.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인천 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투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천천히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새소리도 들려요.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낯설었어요. 23해 만에 혼자 사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조용함이 온전히 제 거예요. 옷장을 열면 제 물건들이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 그게 지금 저한테 제일 좋아요. 딸아이가 지난주에 왔다가 밥 먹고 갔어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좋았어요. 아들은 방학 때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지난달에 올라오셔서 이틀 계시다 가셨어요. 가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원아, 잘했어. 세 글자였어요. 그 세 글자가 뭐라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오래 울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친정어머니 한마디에 용기를 냈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이 그 한마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